어제 7월 21일 저녁에 우리 기회의 학습과 동행문학이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동행하다, 작은 이야기 7, 이런 주제로 동행 작가 7명이 나와서 시, 음악, 문학의 향연을 펼쳤는데 그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 리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최엠마 작가는 하모니카를 이제 연주해 주시는데 엠마, 이름이 독특하죠. 또 멀리 영에서 오신 그 의사 이종규 작가는 눈을 지키는 눈물 얘기를, 또 서울에서 오신 정영희 작가는 자작수필, 제목이 집으로인가 이걸 낭독했고, 창원에서 오신 이선혜 작가는 반시대적 글쓰기 이욕의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학숙의 상임이사이자 또 문학평론가인 정희숙 이사는 시 한 편의 힘에 대해서, 또 수영구 문학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용철 작가는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조경축 작가는 민요를 멋지게 불렀습니다. 어제 제가 안경 수리를 맡겨서 PPT 진행된 화면을 제대로 이제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내용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배포된 이옥의 문학, 또 시 한 편의 힘, 또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자료는 없지만은 또 워낙 많이 알려진 작가인 해밍웨이에 대해서 어제 느낌들을 기록으로 남겨보려 합니다. 어제 이렇게 멋진 행사가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향유를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특히나 이 작가님들께서는 할 얘기도 너무 많았고 또 준비도 많이 해오셨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넘어가고 생략하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학숙의 저녁 수업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는 좀 더 편한 시간대에 질의응답도 많이 받고 해서 그렇게 좀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문학 강연에서 조선시대의 이옥에 대해서 알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그의 글을 접하게 된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옥은 조선 후기 정조 때 청나라에서 시작된 소품체를 쓴 천재 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가 정조의 문체 반정에 한 거에서 끝까지 자기 문체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조는 요즘 말하는 이제 소설체, 이걸 이제 괴이한 문체로 낙인 찍고 이옥을 탄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박지원하고 이옥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지방으로 신분을 강등해서 2번이나 충군으로 보내지는데, 이 충군은 죄인을 군대에 복무하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 시험에 1등을 했는데 오히려 꼴찌로 강등을 시키고, 그래서 이 이옥의 소품체는 기본적으로 기존 성리학의 고문체에 반해서 형식에 구애받지도 않고 또 짜질구리하게 자유분방하게 쓰는 그런 문체인데, 도덕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정서를 과도하게 표현한다 해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반하게 되는 그런 문체로 낙인 찍힙니다. 내용도 보면은 음담, 패설이 뒤섞여 있는 구어체 문장, 또 사랑, 연애, 또 속어, 속담, 또 주로 하청 민중들의 삶을 그린 그런 일상사 그런 글이고, 당시로 보면은 아방가르드, 혁신적인 글쓰기 운동이다, 이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날 이옥이 쓴 꽃 이야기, 또 벌레의 소요유, 장자의 소요유를 비유해서 적은 글이고, 또 인의 얘기, 몇 편의 작품들을 복사해 주셨는데, 이 꽃 이야기에 대한 좋은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꽃은 어리석어 보이고, 한낮의 꽃은 고뇌하는 듯하고, 저녁꽃은 화창하게 보인다. 비에 젖은 꽃은 파리해 보이고, 바람을 맞이한 꽃은 고개를 숙인 듯하고, 안개에 젖은 꽃은 꿈꾸는 듯하고, 인에 낀 꽃은 원망하는 듯하고. 인에 있깁니까? 이슬을 머금은 꽃은 뻐기는 듯하다. 달빛을 받은 꽃은 요염하고,
도류의 꽃은 고고하고 물가의 꽃은 한가롭고 길가의 꽃은 어여쁘고 담장 밖으로 뻗어나온 꽃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숯불 속에 숨은 꽃은 가까이 하기 어렵다. 이 꽃을 시간대마다 또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감정을 넣어서 표현한 게 굉장히 참 멋진 문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또 인의 이야기, 여기도 참 감동적인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 중에 사람같이 생긴 것을 교인이라 한다. 교인은 인의이다. 인의의 그 눈물이 구슬이 되고 배를 짠다고 말하는 것은 죄에 가깝다. 하지만 바다에는 교인이 있고 교인이 사람과 흡사하다는 것을 믿을 만하다. 내가 서해에 살고 있을 때 남홍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찍이 배를 타고 거야의 큰 물로 내려가던 중에 물 위에 서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다. 배를 던지고 10여보쯤 떨어진 곳에 서 있는데 머리카락은 매우 윤기가 있으나 닿지 않았고 피부는 몹시 깨끗하여 있으나 옷을 걸치지 않았으며 허리 밑으로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손을 모으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서 있는데 12~13살쯤 되는 예쁜 계집아이였다. 이 계집아이가 교인이 인어를 하니까 인어를 본 모양입니다. 또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해서에 여행을 갔는데 빈집에 아름다운 여인과 여러 어린아이가 모두 하얗게 몸을 드러내놓고 갇혀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람이라 생각하였다. 가까이 가서 교접을 하였는데 행동거지와 정감이 있는 태도가 모두 사람이었다. 그래서 인어하고 사람하고 말하자면 이제 교접 섹스까지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 문장이 다만 말하지 않는 것이 수줍어하는 모습 같았다. 주인이 들에서 돌아와 그것을 삶아 대접하려고 하기에 놀라 물으니 물고기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인어하고 섹스까지 했는데 거기 물고기라 삶아 먹으려 했다. 그런 내용인데 좀 신선합니다. 또 다음 문장은 인어를 기록한 것에는 인어와 교접한 사람이 바로 죽어버린다고 하기도 하고 호라비들이 길러서 아내로 삼기도 한다고 한다. 황해도의 그 인어는 초나라의 식규를 삼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인어가 능히 배를 짜고 눈물을 흘려 구슬을 만들 수 있다면 응당 정다운 낭군을 위해 두 줄기 눈물을 아끼지 않을 터인데 어찌하여 구슬을 주지 않았던가. 이 인어가 실제적인 그런 어떤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개인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차원계에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인간과 비슷한 어떤 존재들이 아주 많다. 예를 들어 그 용은 실제하지 않는 전설 속에, 상상 속에, 신화 속에 그런 동물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천상에는 용이나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한 편의 힘, 그 시 한 편의 가치가 얼마이겠습니까? 한민복 시인이 쓴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에 그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한 편의 시가 3,000원이면 너무 헐타 싶다가도 국밥 한 그릇이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한 편의 시가 30,000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지만은 쌀이 2마리니 따뜻한 밥으로 배고픔을 달래주고, 시집 한 권 팔면은 시인에게 300원 돌아오는데 이게 박리다 싶지만은 굵은 소금 한 대 빡이니까 마음 상할 리 없다. 참 그 시인과 가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문구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술은 가난해야 자기 육체와 그는 영혼을 짜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지 않고 편하고 그렇다면 내 영혼을 갈아 넣을 필요가 없겠죠. 또 시인 백석과 나타사 얘기, 또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또 길상사를 기부한 그런 어떤 길상사의 가치로 치면은
진짜 한 편의 그 시가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1000억 원보다 백석의 시 한 구절이 더 낫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시 한 편, 글 한 편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로 치면은 짧은 한 편의 시가 장편 소설 한 권, 또 대하 드라마 한 편에 필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만나는 순간은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또 실패할 때 더 큰 호소력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한참 힘들 때, 그 학창 시절 때 그때 서정주 시인 홀로서기 많이 읽었습니다. 부리와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숱한 불면의 밤을 혼자 지새우며 홀로서기를 배워야 한다. 이게 참, 이 문장이 참 큰 힘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문학의 완성은 독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독자가 결국 그 문학을 완성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야말로 그 시를 지은 사람보다는, 시인보다는 오히려 독자가 더 중요하고 독자가 전적으로 완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한 편의 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느냐, 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당나라 소금장수 황소가 당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중봉기를 한겨죠. 급기야 수도 장안성이 함락이 되고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까지 일어납니다. 그때 최주원이 난을 진압하러 가는데 동참하면서 적장에게 보낸 어떤 격서가 있습니다. 적장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항복을 권유하는 그 토황소 경문인데, 그 최춘이 쓴 경문을 읽고 그 덩치큰 적장인 황소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말을 타면서 읽었는데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황소를 격퇴한 것은 칼이 아니라 최춘의 글이었다고 할 정도인데, 그 문장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그런 비유와 은유로 가득 찹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몸뚱이는 도끼 아래 기름이 되고 뼈다귀는 수레 밑에 가루가 될 것이며 처자는 잡혀 죽고 권속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땅속의 귀신까지도 이미 남몰래 너를 베려고 의결하였다. 진짜 이제 오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문장 보면은 해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하였다. 천지도 오래 갈 수 없거늘 하물며 인간이랴.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어떤 난이고 하기 때문에 항복해라, 포기해라, 그런 말 같고, 하늘이 착하지 않은 자를 잠시 도와주는 것은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이 쌓이게 하여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황소한테 아주 강한 그런 메시지를 보낸, 이게 우리 그 한 편의 시, 한 편의 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을 합니다. 이용철 작가님께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걸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히 영상으로 요약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고 영어 교수라서 그 주요한 명문장은 영어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제 쿠바에서 84일째 고기를 잡지 못한 노인이 있는데 85일째 이제 자기 배 크기의 큰 청새치를 잡습니다. 청새치 크기가 배 크기니까 거의 그때 키로로 치면 600kg, 그 물고기 한 마리가 600kg 같으면 큰 황소가 500에서 600kg니까 황소 한 마리 무게라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낚시로 잡아서 3일 동안 밤낮으로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다가 결국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제 작살로 이제 잡는데, 이 물고기가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매 달고 이제 복귀하던 중에 이 피 냄새를 맡은 상어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성격도 여러 종류고, 그래서 상어 떼를 만나서 한 서너 차례 진짜 목숨 건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이제 물고기는 뼈만 남고 우리 노인은 상처투성이로 손에 몸에 상처 가득히 그렇게 항구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늙은 어부의 내면을 아주 간결한 문체로 강렬하게 썼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항상 그 빙산의 원칙에 따라 글을 써라고 하는데, 그 빙산의 원칙이라는 건 이제 짧고 선언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이 글로 나타낸 게 아니고 표면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빙산의 10%가 위에 보이고 90%가 잠겨 있듯이 글을 쓰는데 90%는 이제 그 독자들이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는 내용들, 아는 문구들을 모두 이제 지웁니다. 철저하게 이제 생략하고, 또 최소한의 그 단어로 인물들의 어떤 내적인 혼란을 포착을 하는데, 해밍웨이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규칙적으로 매일 이제 글을 쓰는데, 매번 이제 전날 글을 멈춘 지점까지 가서 다시 읽고 수정해서 글을 쓰고, 글자 수를 항상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400단어에서 500단어까지만 쓰고 그 이상은 절대 쓰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사치스럽게 단어를 남발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아주 절제된 문장이나 단어를 썼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작가로서 이렇게 이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은 진짜 이제 비극과 투정의 연속이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또 결혼도 여러 번 합니다.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만난 이제 그 반려자가 돈 많은 과부입니다. 돈 많은 과부와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 해밍웨이는 직접 도전하고 또 모험을 하고 그런 어떤 남성적인 삶을 살면서 그걸 기초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세가 있으니까 항상 집에 오면은 파티가 있고 행사가 있고 즐겁게 이제 음주 가무를 즐기죠. 그렇지만 돌아서서 항상 이제 고독과 외로움에 아주 시달렸다 합니다. 그래서 해밍웨이의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 이게 굉장히 이제 훌륭한 작품을 나오게 한 그런 동인 같습니다. 비행기 추락으로 이게 눕게 됐는데, 61살에 해밍웨이는 사냥총으로 자살을 하죠. 해밍웨이 가족이 본인도 자살을 했지만은 이제 가족 중 5명이 자살을 합니다.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당뇨병이나 우울증으로 총으로 자살하고, 형도 2명 있었습니다. 형도 똑같이 우울증으로 2명이 다 자살하고, 또 손녀는 수면제로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게 참 이제 우울증 이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글을 쓰는 동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삶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삶을 선택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결혼 초에 첫째 결혼한 여자하고 이제 파리 특파원 시절에 화장실이 없는 그런 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합니다.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의 배고픔을 오히려 훌륭한 정신수련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점심을 굶는 대신에 그 돈을 모아서 미술관에 가서 마네, 모네, 인상화가들 작품을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에도 궁핍 속에서 자기가 가장 진실한 문장 한번 쓰는 게 평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진실한 문장, 진실한 글이 어떤 글이냐, 아마 이제 많은 여행과 체험 속에서 자기가 경험해서 글을 쓰고, 이걸 이제 이 경험에 우러난 글을 이제 독자들에게 진실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질구레하게 설명하지 않고 과감하게 생략하고,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게 아주 이제 정제된
문체를 쓴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인간은 파멸될 순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을 우리 이용철 작가님께서 아주 주먹을 쥐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파멸될 수 없지만 파멸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 노인은 이제 청새치하고 또 상어떼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부상도 있고 굶주리고 피곤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난관이 있으면 절대 피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 절망 속에서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죽을 수는 있지만은 패배하지 않는다. 그런 불굴의 그 의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모든 노력과 자기의 성취가 모두 사라졌을 때 85일째 진짜 600kg짜리 청새치 한 마리 잡아서 이제 돌아가서 비싸게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다 놓쳐버리니까 그지만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남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오히려 돌아가면서 큰 짐이 없어지니 배가 가볍게 잘 달리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밍웨이를 보면서 그리고 노인과 바다의 노인을 보면서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김종규 작가님의 눈을 보호하는 눈물 그 시간에 참 감동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김종규 작가님은 의사로서 아프간, 이라크, 네팔 이런 의료 취약 지역에 또 위험 지역에 굉장히 의료 봉사를 자주 다니고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수상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이제 의료인으로서 사회봉사 활동에 아주 많이 헌신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분께서 아프간은 아주 이제 분쟁 지역이죠. 그쪽에 의료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주 이제 의료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곳인데 아프간에 의료 봉사를 갔을 때 이제 이걸 마치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이동할 그 시점에 아프간 사람이 아프간 의사 정도 되겠죠. 이제 아프간 국민들의 가슴 소리를 듣고 싶다. 그래서 청진기를 나에게 선물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의사님은 또 다른 데 일정이 있어서 다른 데 또 진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청진기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참 돌아서서 그야말로 이제 눈물을 또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청진기에 얽힌 눈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생각해 봅니다. 또 네팔 봉사 갔을 때는 그 진료 후에 그 사람의 눈동자를 이래 보면은 진짜 그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눈을 보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은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눈물이라고 모두 다 같은 눈물이 아니고 눈물에 쏟지 마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흘리는 상황에 따라서 눈물의 농도와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현미경으로 보면은 눈물의 결정체 모양도 다르다고 하죠. 우리가 통상 생리적으로 흘리는 눈물, 보통 4, 5초마다 깜빡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또 반사적으로 흘리는 양파나 체류탄 가스 이걸 맡았을 때 반사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또 감정적인 눈물, 기쁘고 슬플 때 흘리는 눈물, 또 화날 때. 이 감정적인 눈물은 이 단백질과 카테콜라인 성분이 아주 높답니다. 그리고 항생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이제 이 눈물을 흘린 후에는 일종의 카타르시스까지 느끼는 그런 눈물인데, 또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눈물이 성분이 다른데, 내가 분노할 때는 짠맛이 아주 강하고, 슬플 때는 그 산성 성분이 많아서 신맛이 나고,
기쁠 때에는 눈물이 단맛이 많답니다. 보통 이제 뭐 악의 눈물, 여자의 눈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여자의 눈물, 여자가 울면은 네, 남자 마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눈물 성분 안에 여자한테는 페로몬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페로몬 성분이 짙어져서 남자의 후각이 이 페로몬 정보를 받아서 남자의 심장 박동수와 호흡이 안정이 되고 또 흥분도 가라앉혀지고 또 남성적인 공격성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눈물과 물을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남자 코앞에 한쪽은 이제 그 물을 묻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코앞에 여자의 눈물을 묻혔는데, 여자의 눈물을 묻힌 그때가 그 눈물에 작용해서 남자의 박동수도 저하되고 또 오히려 뭐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막 그런 어떤 연구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눈물은 가급적 많이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에도 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림으로 해서 긴장과 스트레스 이게 해소가 되고, 또 엔돌핀이 증가해서 나쁜 기운을 또 없애기도 하고, 또 많이 울면은 또 그 슬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는 게 오히려 더 힘들죠. 그리고 천연적인 진동 효과도 있고, 또 눈물에 또 어떤 성분이 있어서 강력한 또 항균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눈물은 가급적 많이 흘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